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바티스 코리아의 혁신 담당 전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요. 이번 세션은 사실 세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세션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에 이 행사에서 연사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바이오 산업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IT 산업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이 산업에 대한 관찰한 것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말미에 가상 환자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공유한 이유는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저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10년이 들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솔루션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컨셉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상 환자라는 개념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사람이었고 이 산업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AI 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개발을 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을 만났고 제가 무엇이 시장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여정을 시작했고요. 다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자군, 가상 환자에 대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 같은 경우는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3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환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를 하죠.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조금 일찍 개입을 해서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가상 환자와 관련해서 인실리코 연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방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컨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사가 3분 계십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세션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세션은 제가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 영역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합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동료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료 중 하나인 크리스티나 백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환자의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방의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크리스티나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은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학위를 받았고 또 신경의학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DNA 컴퓨팅과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주제, 가상 환자 관련해서는 AI 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와 함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상 환자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 왜, 어떻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방금 설명을 하신 것처럼 하나의 워크숍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상 환자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각의 연사들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가, 헬스케어에서 다시 말해서 좀 더 대응적인 방식의 솔루션에서 좀 더 선제적인 방식으로 왜 바뀌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방의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전 세계적인 헬스케어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기회와 도전 과제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저는 인시클리코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솔루션을 만들기로 왜 결정했는지, 또 조기 진단에 대한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상 환자의 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압력들이 있습니다. 질병 부담이 있고 위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시화도 있고요. 헬스케어 종사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성 질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암, 그리고 당뇨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매년 4,100만 명이 사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률의 71%에 해당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또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한 케어를 하고 이미 너무 치료를 하기에 늦은 사람들에게는 완화치료를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80%가 비전염성 질환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의료검진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혈액도 측정을 하고 소변 샘플도 채취를 하고 하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내년에 와서 다시 한번 보죠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영상에 뭔가 조그만 게 있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걱정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방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위험을 야기하는 습관을 없애고 또 진단을 더 잘하는 부분, 또 의료 검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또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방의학이라고 했을 때 인간 중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특정 바이오마커라든지 여러 바이오마커를 조합해 봤을 때 조기에 징후들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병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방의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제 발표에서는 그런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예측한다거나 또는 감지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테스트에 대한 결과도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취약성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회색 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해 보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방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 효율성과 시간 효율성도 헬스케어 솔루션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시간도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방문을 해야 되는 횟수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세 번째 연사가 P4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헬스케어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인실리코 연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AI가 모든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빅데이터들이 있고 헬스케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은 후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감지하고 약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분야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바로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환자분에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 개별화된 그리고 정확하고 시적절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AI, 빅데이터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세 가지가 키워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AI가 모든 것들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전례 없는 상황이고 또 변화의 범위도 모든 다른 산업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헬스케어도 마지막으로 이제 AI를 도입하고 있는 업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이 현재 굉장히 큽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 사회 데이터, SNS, 웨어러블 데이터, 또 이 외에도 오픈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MR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과학적인 데이터도 있고 또 분자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을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를 헬스케어 시스템 데이터와 함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환자, 병원, 약국, 그리고 제약회사, 또 보험회사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주요한 병원에서만 데이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서드파티 플레이어들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나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더 나은 지식을 인간 건강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고 또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시를 보시게 되면 한국의 바이오뱅크가 있습니다. 지역 병원들이 전국에 있는데 함께 모여서 공통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노력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영국의 바이오뱅크라든지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상에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 산업에서는 이제 원포인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오는 곳은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데이터를 취합을 할 때 다양한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바뀌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이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분석을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데이터들이 소실됩니다.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나면 많은 가치들이 소실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한 플랫폼에 취합을 하지만 이것이 통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모델이 필요하고 또 지식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하나의 예시인데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들을 보게 되면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딥러닝 모델에 넣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에 대한 대표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AI 모델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뭔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기록을 했는지, 어떤 징후가 있는지, 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인실리코 접근 방식에서의 제한사항을 말씀드리면 데이터들이 현재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불완전합니다. 많은 경우에 특정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통합하려고 할 때 모두가 통합된 이런 모델을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 생리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AI 러닝 모델들을 보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만 타겟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솔루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딥러닝 모델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블랙박스 AI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값을 넣고 결과값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딥러닝 모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헬스케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컨퍼런스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세션들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들이 많죠. 이 많은 것들은 AI나 빅데이터 적용을 통해서 약물을 발굴한다든지 임상시험 최적화에 대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예방의학에 사용할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기 단계에 최대한 빨리 환자가 아파지는 순간에 개입할 것인가는 세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조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퍼즐은 어디 있을까요?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 환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제안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조율하고 또 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경로를 개개인별로 더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이라고 한다면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를 함께 클러스터링합니다. 이걸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다양한 바이오마크, 임상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소스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함께 얼라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화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린 얼굴부터 시작해서 특정 특징들이 노화가 될수록 바뀐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이미지를 다시 돌려서 어렸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추상화된 지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가상환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이 망막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질병이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안쪽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건강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미 아픈 사람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전, 몇 년 전에 어땠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편적인 스키마 타입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통합하고 좀 더 직관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이터 소스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가상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편적 스키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락된 값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상 환자군을 합성할 수가 있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필요한 가상 환자군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건강한 상태는 무엇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기의 징후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되기 전에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역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를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이미 떨어지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핵심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유사성인데요. 유사한 이미지들을 클러스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전 지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의료 영상을 봤을 때 분석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을 하게 되면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제는 이미지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몇 단계인지 어떤 단계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벨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료 영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저희는 비지도 학습을 사용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미지의 모습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바이어스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클러스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에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클러스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를 보시게 되면 더 작은 클러스터로 그룹핑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를 파악해 보자면 좀 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질병의 진행에 대해서 하나의 클러스터지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특징들이 또는 어떤 종류의 바이오마커들이 개인화된 그리고 예방적인 전략에서 유효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 이미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이처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것인데요. 안구 질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마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신의 장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눈은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신의 장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이 나와 있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이라든지 신장, 지질, 간, 다른 만성 질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현재 진단되는 신장 질환과는 다르게 몇 개의 바이오마커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하게 되면 의료적인 테스트 결과들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얻어서 그 당시에 망막이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의 조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데이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가상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어떤 연관 관계들이 있는지를 바이오마커 그리고 또 망막 영상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 환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임상 결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R&D 프로세스에 대한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망막 사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환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환자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클러스터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사한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망막 이미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 주변에 있는 클러스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변부에 있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현재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AI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이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데 건강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처음에 진행되었을 때 그리고 좀 더 중증으로 갔을 때의 신호들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클러스터는 2D로 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고 개인화된 경로가 있고 하위 그룹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EGFR 수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바이오마커들의 수치도 볼 수가 있죠. 건강검진을 했을 때 내년에 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정보들을 함께 조합하게 되면 좀 더 통찰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리스크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망막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상 환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멀티모델 데이터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장기들, 각 기능별로 기능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질 세계의 증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이오마커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멀티오믹 데이터라든지 분자 데이터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약물에 대한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실리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임상시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만약에 가상 환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누락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 상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수록 저희는 좀 더 대표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 관련된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 환자군들이 하나의 시뮬레이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유사성을 가지고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이오마커 중에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인실리코 상황에서의 예방의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고 바이오마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나은 데이터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단순히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개별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핵심적인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 환자의 핵심적인 목표는 물론 다음 연사분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저희가 대응 방식에서 선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기에 징후를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징후들이 삶의 질이 악화되기 전에 다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AI 방식을 제공하고 또 예방의학과 관련해서 단순히 활력 징후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마커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마커들을 사용을 하고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이 바이오마커들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기 징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을 모두 커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리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두 대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각각의 환자의 여정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님께서 연구와 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좀 더 간단한 버전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현재 헬스케어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환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픈지 아닌지만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내에는 딱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방의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행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항상 어떤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병의 진행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시작해서 중증까지 가는 것이죠. 이런 목적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더라도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락된 값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렌징되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타님께서 보편적 스키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편적 스키마가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루카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아마도 이제 데이터셋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군부터 다르게 되겠죠. 이거는 단일 목표입니다. 그럼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환이나 병증에 대해서 다시금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상 환자 빅데이터 셋을 통해서 다시 재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특정 서로 다른 분야를 또 분석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저희가 이제 방금 전 연습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요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볼까요? 루카스 강님이십니다. 박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이십니다. 근데 뭐 메디컬 팀을 이끌고 계시지만 그리고 혁신팀과도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기여를 저희 한국 뭐 포럼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조직된 것들을 받고 있냐? 아닙니다. 저희 스타트업 모드입니다. 대기업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 또 많은 협업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초창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뭐 아까도 뭐 안저 촬영 같은 것들, 뭐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번 가능하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고 글로벌 빅데이터셋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다시 통합을 해서 더 이제 가상 환자 포맷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아주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메디컬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건강검진이 굉장히 잘 조직이 되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강력한 바이오테크 기업인 한국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조직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국가에서 예방의학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죠.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루카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니버셜 스키마를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세트의 연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더욱더 추가적인 활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카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소개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덕이고요. 루카스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저는 메디컬 리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 코리아 메디컬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가상 환자 모델의 접근법과 활용법입니다. 크리스타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 그림 좀 보시겠어요? 서로 이제 입이 신법으로 농담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기계가 웃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서로 간에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머신러닝 엔지니어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어렵게 파악하는 게 뭐냐, 머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려운 게 뭐냐, 바로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유머를 이해해서 웃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주제를 좁혀서 이제 뭐 인간의 생물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기계가 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인간과 같은 모델을 만드는 것, 뭐 메커니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인간 생리학을 구현해내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VP 혹은 가상 환자가 무엇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 연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해부학적인 수준에서, 뭐 조직 수준에서, 장기 수준에서, 그리고 뭐 분자 수준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또 수리학적으로 그리고 인실리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함께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구현해내기죠. 장기 모델을 구현하고 아니면 다양한
장기 모델을 아니면 장기 내부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뭔가 인간의 생리학을 좀 따라해보고 복제해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걸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간을 복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측 모델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 진단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예후 예측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치료 전후 예측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치료법의 최적화도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직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탄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아주 많은 문제가 있죠. 이런 접근법에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넘겼네요. 네, 제가 사실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 건 안 했는데 어쨌든 오른쪽 사진을 좀 원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께서 좀 차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지금 저희의 상황입니다. 모든 시도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아주 큰 점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시도다 혹은 시도다 아니면 프로젝트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뭔가 어떤 장기를 시뮬레이션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심장, 뭐 간, 심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라인들 보이시죠? 이 큰 그림들 사이에 연결된 라인들이요.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젝트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상호작용, 프로젝트 간의 연관 관계, 뭐 장기 모델 간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서로 그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장기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인간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 장기 하나만을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 장기는 단일 장기라면 돌아가지 않죠. 결국에는 사실 다양한 장기가 서로 협업을 하면서 자연처럼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화 혹은 사일로된 모델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인간의 생략이 무엇인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 환자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뇌, 이게 신장이다, 폐고요, 그다음에 방광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이즈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이게 뭐 스탠드얼론 모델은 아닙니다만 이런 아주 서로 작은 데이터셋들과 시도들 그리고 서로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 여러분의 장기를 이제 복제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의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프로젝트 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굉장히 좀 작아 보일지 모르죠. 그런데 그 인터랙션 같은 게 인간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상 환자 모델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함께 모아서 결국에는 실제 인간의 생리학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체학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 현재 문제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데이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데이터 소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죠. 인터넷에 돌아다니고요. 어떤 경우는 보관도 되어 있습니다. 뭐 EMR 데이터도 있고요. 또 분자 데이터도 있고요. 뭐 화합물 데이터, 영상 데이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중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선 통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나의 뉴스를 만들기가 어렵다. 저희가 이를 통합한다고 하고 하나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 서로 간 의소통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제가 바이오포메틱 랩에서 근무할 때 제가 T셀 림포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엑시퀀싱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한 명에서 20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120 데이터, 작아 보이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20 환자 데이터는 제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셋 아니었습니다. 빙산의 일각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3분의 2 가량 원래 제가 수집했던 데이터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데이터가 없고 또 어떤 데이터 이게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클리닝을 이 단계부터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아래처럼 만들고 있을 때 제가 3분의 2가량의 원래 모집했던 데이터를 손실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 연구가 정말 가치가 있나? 그리고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환자 모델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왜 더 작아지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요. 모든 데이터를 함께 합쳐서 통합을 해서 이를 통합하고 하나의 단일 유닛으로 인간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활용을 할까요? 뭐 예방의학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정밀의학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를 활용해서 임상시험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에게 어디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공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런 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생각하시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크리스티나와 저희 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 저희가 앞으로 유니버설 스키마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니버설 스키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니버설 스키마는 모든 스키마의 연합이다. 그래서 구조가 통합되어 있고 자연적인 스키마의 구조이다. 그리고 앤드류 맥컬럼이 매체처 대학에서 발견한 것이고, 여기에 따르면 서로 다른 논리지 베이스를 함께 연결을 해서, 그런데 이를 맵을 하나의 스키마로 하는 것이 없는 건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지배적인 룰도 없습니다. 지배적인 규칙이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뭐 하나의 로우 데이터가 있다고, 바이오마커가 될 수도 있고요, 환자의 컨디션 될 수 있고, 영상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키마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라지 스케마가 될 수가 있고, 많은 연관관계를 이제 안에서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외우지 못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셨고요.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 알고 계실 거고,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대통령인 거 알고 계시죠? 팀 쿡 알고 계시죠? 애플 CEO고요. 또 MIT 그림슨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표를 보시면 이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EMR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거 버려야겠다, 쓸 수 없다, 왜냐면 너무나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 쓸 수 없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이제 유니버설 스키마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런 게 일어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그런데 뭐 어디 헤드다, 어디 대통령이다 체크를 하죠. 푸틴이 뭐 러시아 대통령 체크, 어디에 리더다 체크, 뭐 헤드다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뭐 푸틴과 오바마의 관계성을 통해서 유니버설 스키마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예측값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팀쿡과 뭐 브로메트리 또 그림슨이 뭐 각각 기업의 뭐 수장이고 헤드다, 어딘가의 리더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기업의 뭐 이사진이다, 이런 것들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유니버설 스키마가
이제 연두색으로 칠해진 것처럼 이제 빈 공간을 채워 나가는 거죠. yes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니버셜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해드리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예측값을 내서 빈 곳을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그 주변부를 보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관계도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었죠. 다른 뭐 개체라든지 아이템들과 연관관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거티브 밸류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EMR 데이터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만약 여러분 EMR에서 많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면 이제 유니버셜 스키마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예측값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를 하고도 다른 데이터를 통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몇 가지 인덱스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겠지만 DNA, RNA 시퀀스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조직을 분해해서 RNA, DNA, 조직, 그 세포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뭐 분자 수준,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데이터를 시퀀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굉장히 다른 그 값들이 있겠죠. 뭐 수십억, 뭐 수백억 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의 컴퓨터 역량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값을 실제 어디서 근원했는가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놈 레퍼런스인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얼라이먼트 알고리즘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아래 나와 있는 그림처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떤 유전자 변형이 되고 어떤 진 발현, 그 유전자 발현이 낮은지 알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무슨 어떤 일이 우리 분자 중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인덱스 얘기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놈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맵처럼 작동을 합니다. 혹은 지침, 인덱스, 뭐 참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시 그 꼭 있어야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 높은 그 가능성과 연관 관계가 기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인덱스로요. 크리스턴 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왜 이미지 영상일까요? 이 페이퍼 논문들 좀 보세요. 여기서 증명된 건 이제 흉부 엑스레이, 그 다음에 망막 영상 같은 경우가 이 병증의 중증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바이오마커, 뭐 만성 신장 질환이 아주 유관하게 특정 이미지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의 중증도를 대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징이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있다, 그 바이오마커가 어떤 단계인지를 찾아낸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상관관계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율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흉부 엑스레이 또 망막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설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덱스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또 활용하고 싶었던 유니버설 스키마 타입의 접근법의 목적은 바로 뭐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어레인지하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매핑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손실도 줄여 나가고 가상 환자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점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서로 다른 소스로부터 얻게 되겠죠. 뭐 흉부 엑스레이, 뭐 안저, 이미지, GFR 등등등등에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저희가 이 데이터셋이 완료되죠. A가 액추얼 의미, 실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로부터 얻었다, 실제로 얻었다, A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뭐 이와 같이 예측값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유니버셜 스키마를 가지고 또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빈 곳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예측값이 이
빈 곳에서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항상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겠죠. 그럼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만약에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결국에는 예측값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일단 뭐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클리닝하게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보면 아마 이런 모습을 띠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엑스레이 이미지, 뭐 안저 이미지, 또 망막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맨 위에 오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인덱스로서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또 다른 데이터를 이제 그 아래에 넣게 됩니다. 여전히 아주 빈 곳이 있죠.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저희가 앞으로 이미지 연관성도 사용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함께 붙어서 있겠죠. 그렇지 못한 것들보다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이거는 뭐 고혈압 환자다. 이거 좀 뭐 이거는 중증도의 환자다, 심각한 환자다, 경증의 환자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까지 엑스레이에 뭐 이제 마일드한 환자에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바이오 마커 같은 게 더 없고 절반 정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중증도 환자보다 경미한 환자 간에 이런 값이 50%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렇게 경증부터 중증의 환자까지 놓고 바이오 마커가 이렇게 중증도를 따라가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빌드업을 하고 나면 아마 저희가 예측 결과를 저희가 꼭 기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금 10명 환자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었는데요. 만약에 수백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고혈압을 특히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지금 뭐 경미한 그룹, 중등도 그룹, 중증의 그룹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지 연관성에 기반해서 유니버스 스키마를 활용하고 인덱스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경미한 환자를 여기 왼쪽에 놓고 그리고 지금 보시죠. 바이오마커의 변화가 보일 겁니다. 굉장히 적죠. 그리고 이 경우가 되면 갑자기 그 환자가 이렇게 바이오마커가 바뀌면서 중등도의 환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대상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파란색 바이오마커가 올라가면서 중증의 단계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치료 개입할 포인트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미한 환자가 이렇게 중등도로 가기 전에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경미한 환자들이 중등도로 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중등도의 환자가 중증의 환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요. 임상시험입니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포인트가 이제 이 대상자를 우리 임상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한다. 제외 선정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 대상자가 오게 돼서 이 대상자를 이런 비슷한 유니버스 스키마를 활용하게 되면 아마 여기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우리 임상에 넣을지 말지 결국 적격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마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요소인데요. 블루색, 파란색을 보십시오. 사실 이 파란색 바이오마커가 그 중증으로 빠지기 전에 굉장히 그 변화가 일관되죠. 이 파란색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수백 개다. 그런데 갑자기 파란색이 어느 순간 급격한 상승을 보입니다.
중증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파란색이 새로운 바이오마커구나. 왜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바이오마커가 올라가게 되면 병이 중증화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아주 정밀한 그 치료 순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상 환자를 통해서요. 네,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럼 이게 건강체라고 하고 경미한 그리고 중등도 중증급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가상 환자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서클들이 이제 건강하고 중증도 경미한 환자들 서브 그룹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오게 됩니다. 환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굉장히 중증의 당뇨병 환자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프로파일을 보고 이제 우리의 가상 환자 프로파일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알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임상에 치료하는 데 왔을 때 병원에 왔을 때 이제 약을 주겠죠. 그럼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 환자는 이제 어디 있는지 알죠. 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가상 그룹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압니다. 서로 다른 치료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3가지 치료 옵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 옵션 A를 이 가상 환자 모델을 줬다. 그러면 이제 중증에서 뭐 경증에서 중등도로 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미에서 건강체로 간다. 물론 더 나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옵션 B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치료제 B를 줬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갑자기 더 확 나아집니다. 그 치료제 3번 옵션을 넣었을 때 갑자기 이제 아주 중증의 이상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C 약은 이러한 환자에게 주면 안 되겠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니까요. 이러한 가상 환자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떤 약품이 가장 처방이 잘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어느 것이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예방의학과 정밀의학을 사람에 맞춰서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임상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환자에 대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환자의 적격성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임상 시험의 실패 원인이 혹은 탈락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환자를 모집할 때, 대상자를 모집할 때 여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한번 넣어볼까, 가상 환자군에 한번 넣어볼까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럼 알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가상 환자 그룹 혹은 환자군이 이제 새로운 뭐 치료제 A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건강한 결과가 나는지 아니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 결정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더욱더 정밀하고 정밀하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대상자를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요약을 좀 드리면 가상 환자가 이제 인간의 인지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데이터를 모을 수 없는 게 서로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EMR 데이터, 엑스레이 데이터, 바이오 마커들이 종종 인간으로서 파악할 수가 있죠. 어떤 대상자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 근데 이 기계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기계학습을 시켜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상 환자 같은 곳에서 저희가 인간의 인지 프로세스를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인간의 인지 과정을 적어도 모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정밀 의학을 해서 더 나은 환자 결과,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를 활용해서 임상시험 환경에서 활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더 활발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더 나은 결과를
임상시험에서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그 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 저희가 굉장히 이제 가상 환자에 막 걸음을 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루카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좀 광고를 하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데이터셋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엄청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니버설 스키마 같은 경우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큰 추측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추측을 겨루게 되면 더 많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IT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선택할 조건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I 기업이라고 해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여러분 이슈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야 되죠. 왜냐하면 돌아가서 너 데이터 없는데 그럼 다시 우리 뭐 이거 데이터 수집해야 돼라고 합니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수년까지 걸립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재활용이 돼서 다른 데이터 세트와 유관관계를 보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음 단계, 더 나은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예방의학에 시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질병의 진행을 관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협업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정부, 뭐 큰 조직들이 이런 모든 데이터셋을 함께 모으죠. 그러면 결국에는 벌어지겠죠.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여러분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판에 박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지막 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레벤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오늘 사실 함께 못하셨습니다. 스위츠랜드에 계시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연설 서명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 환자에 대해서요. 그 굉장히 저희의 빅파마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시스템을 해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엑스퍼트가 많은데 이분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커뮤니티, 그리고 제품 개발, 그리고 제품 매니저들 등이 결국에는 이러한 결정권자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과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식을 이제 실제 행동에 취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 시뮬레이티 베이스 인덱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발견만크가 서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건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시간을 들이셔서 아니면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시던지 뭐 상관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데이터셋을 엔지니어들이 뭐 데이터를 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이 필요하죠. 그럼 모든 왜 AI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하는지. 근데 만약에 더 나은 데이터셋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뭐 오토ML이라든지 AI 툴 등을 활용을 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또 좋은 인사이트 다른 데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세션을 통해서 구축하고 싶은 인프라입니다. 네, 마이클님께서 사전 녹화된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현장엔 안 계시지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마이클 르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스위스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의 R&D의 핵심적인 지역이고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 회사로서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흥미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최신의 방식을 발견하려는 것인데요. 실제 세상의 데이터와 AI 그리고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또 협력을 위한 생태계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슬라이드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뒤로 걷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적인 혁신의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제약 회사 그리고 모든 기술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임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을 가지고 혁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일단 충분한 근거가 시험을 통해서 모아지게 되면 다른 국가, 다른 환자군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세계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사례에서 또 일부 연구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형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피드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들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R&D에서 이것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연구의 후반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중개 연구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실제 데이터가 있고 AI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R&D의 방식이 디지털 방식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특별한 테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학의 변화인데요. 이것을 저는 P4 생태계라고 합니다. 협력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조직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조기 단계에 예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의 공간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개인화될 수 있는지 또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P4가 되겠습니다.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직들과 또 비영리 단체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바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혁신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 다양한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합이 되었습니다. 네, 큰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질병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가 있고 여기에서는 질병이 전혀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질병이 속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발현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아주 아픈 단계 그리고 굉장히 긴급한 단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료 혁신 모델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 그리고 아주 아픈 상태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도 부족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조기 징후들을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파악할 수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좀 더 비용적으로 효율적일 것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기 전에 파악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뒤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건강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픈 단계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픈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력한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특정 환자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환자 여정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특정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의 상황인 것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처음으로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지, 처음에 건강이 악화되겠죠. 이런 것들은 헬스케어의 맥락 외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혁신의 상태에서 의료 혁신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앵커 패턴이 무엇인지 특정 상태에 대해서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캡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철저한 그리고 강력한 시그널을 가지고 환자의 여정의 조기에 저희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시스템 내에서는 기록들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최적화의 목적일 수도 있고 보험 급여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웨어러블 데이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헬스케어 맥락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헬스케어 내부에서도 웨어러블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정보들과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더 많은 도구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를 환자들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은 코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컨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은 환자들의 여정을 가지고 패턴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코호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건강에 대한 이코노믹스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패턴을 찾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자 여러 명을 모아서 여정을 모델링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인 지식들도 저희가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색 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상태와 아픈 상태 그 사이의 지대인데요. 여기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 중에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픈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의 조기 징후는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1년, 2년 전에 먼저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모델링을 하고 쉽게 중증 징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조기에 질병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저희가 관심이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결과도 연관관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적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R&D 의사결정에도 이것이 연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연구 조기 단계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연구 상태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헬스케어에 대한 최적화도 있습니다. 비슷한 환자 여정에 대해서 클러스터화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중요한 이유는요. 종종 한 명의 환자 여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여정에서 비슷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앵커 패턴을 갖게 되고 똑같은 조기 증상을 갖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클러스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죠. 또 이런 정형화된 패턴을 찾아내는 데는 관심이 있고 관련된 혁신을 만들고 투자할 의지가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그 이후엔 해야 되겠습니다. 단일 조직만으로는 힘에 부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협력 생태계 접근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런 접근법이 활용 가능한지 신장 질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전형이 다들 아시다시피 당뇨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특정 환자군에서 어느 정도 발현되는 희귀 질환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합쳐져서 부담이 늘게 되겠죠. 뭐 비용이라든지 환자 삶에 대한 영향이뿐 아니라 헬스케어 시스템 지속 가능성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환자군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이유로 부담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시스템에 부담이 되면서 점점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환자의 여정을 따로 띄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한 1, 2년간은 상태가 굉장히 스테이블했습니다. 혈액, 소변 검사 결과가 보통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좋았고요. 근데 갑자기 몇 달 내에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나면 신장 이식을 받거나 혹은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환자가 건강 상태가 치닫게 되는 것인데 이쯤 되면 아시다시피 증상도 굉장히 많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증상을 초록색 부분에서 찾아내고 가능하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느리게 떨어지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급격한 건강 상태 악화는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번 개념화를 해볼까요? 특정 정형화된 패턴을 가진 환자군에서 신부전이 투석 관련 치료가 진행된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신장 상태 모니터링이 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EGFR 혈액 검사 값을 기본으로 하시는데 환자 상태를 알아보기 손쉬운 방법이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수치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대부분의 신장이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손쓸 여력이 없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장 수치를 활용해서 이 영역에서 뭔가를 해야 하고 결국 회색 지대의 내 질병의 초기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특정 환자군의 스키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혈액 소변과 같은 바이오마커와 환자 여정의 데이터 그리고 또 건강 여정이라고 부르는 점점 디지털화되어가는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합쳐서 다양한 신호를 찾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급격한 건강 악화 위험이 높은 환자군에서 있다 이런 것들 조기 단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생태계 설계의 기반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없으면 어떤 것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고 환자 여정의 클러스터링 관련 방법, 바이오마커로 급격한 건강의 악화를 데이터를 통해 예측을 하는 것이 다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실제 시험에서 이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 먼저 살펴서 전체 생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직 간 협업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주요 질문은 무엇인지, 실제 진전은 어떤 것인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는 어떤 정의를 띠고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흥미로운 혁신가를 찾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가설, 디지털 가설을 세워보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머신을 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데이터의 순차적 패턴에 더해 오늘날 AI 분야에서 공통의 주제로 떠오르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혹은 대표성 학습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벡터 시스템으로 훌륭한 수학적 모델에서 다양한 환자 여정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해당 협력 네트워크와 많은 문제들이 파악이 되었고 일부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 집중된 것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엔 나머지 후차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통해 해당 네트워크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자신의 관심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방 예측 의학을 하기 위해서 또 개인화 및 참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것의 중요성이 점점 전체 헬스케어 시스템 지속 가능성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 신장질환이 좋은 예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로 예측이라는 것은 AI와 환자 여정 데이터, 바이오마커, 책을 함께 통합을 하는 것이고, 특정 질환의 단계에서 리스크 계층화를 하고, 또 임상시험에 테스트하고, 실효 환경에서 이를 시도하며 최적화를 하는 것이죠. 그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이런 급격한 건강 상태의 악화를 특정 개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지 우선 먼저 시도를 해보고요. 이러한 급격한 건강 상태의 악화가 우리의 엔드포인트, 즉 평가 변수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포맷이 적절하게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를 통해 환자 여정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개인화를 더 빠르게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접근 방법들이 특정 질환에서 맞춤형 치료까지 도달하는데 적용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참여 관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혁신이 별로 없었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이 중간에서 기계의 힘을 빌리거나 이를 통해 문제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기여를 하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조직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쉽지 않고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에도 한 조직만 하면 힘에 부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역순으로 혹은 뒤로 돌아가기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으나 저희는 건강 여정에서 급격한 건강 상태 악화로부터 생각을 시작해서 역으로 초기 증상까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환자군 수준에서 보면 수백만 명의 환자들 중 질환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군을 한번 설정해서 생각해보고, 전략적 수준에서는 시스템 전반에서 어떻게 환자군 수준에서 질병의 진행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떻게 이런 시험과 리얼 월드 데이터를 통합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에 파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과학자들에겐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신장질환에서의 P4 생태계 접근법에 대해 몇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4 원칙이 실제로 혁신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포트폴리오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 시스템이 더욱 학습을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킷이 되고 무엇이 좋은 투자인가를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견 봤을 때요, 신장 및 안 질환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조직을 하고 실제로 진전을 이루어내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죠. 인재 개발이 중요한 이슈인 이유는 인재 개발이 특정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조직 밖으로 파생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태계 이해 당사자들과 협업을 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역량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인재 역량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개념으로 건물 밖에서 생각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추가 토론 나누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님 감사합니다. 네, 마이클 선생님께서 이 예방의학이 특정 질환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요. 원칙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선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생태계를 프로젝트 디테일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회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님께서는 하나의 포럼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들 그리고 대학의 연구자들, 심지어는 제품 매니저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듣기 좋은데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가상 환자에 대해서 2년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료비가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건강 상태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IT 세계에서는 총 소요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어떤 치료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취할 때 효과성을 보이려면 이 비용이라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의료검진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예방의학 그리고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님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번 세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먼저 질병의 진행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선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파견화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 스키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AI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적용해서 복잡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 환자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측면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헬스케어 접근 방식에서는 무시되었던 것들, 간과되었던 것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생태계가 필요하고 유럽과 미국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포럼들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리더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또 아시아에서도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시던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 그리고 동료분들과 논의를 해서 이 주제가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러한 가상 환자 또는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다른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헬스케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